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고요하다 못해 모든 소리가 잠겨버린 듯한 새벽이었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의 공기가 멈춰있지 않다는 것을 겨우 증명하고 있었죠.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살아온 덕에 저는 웬만한 소음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잠을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섬뜩한 정적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폭풍전야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찢는 다급한 소리가 아래층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빨리요. 1층 카페에서 일하며 새 들어 사는 민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르던 아가씨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절박하고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이 시간에 저렇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릴 일은 결코 좋은 일일 리가 없으니까요. 혹시 가게에 불이라도 났나, 아니면 도둑이라도 들었나.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얇은 가운을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덜컥 문을 열자마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민서 씨가 방 안으로 거의 쓰러지듯 들어왔어요.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제 물음에도 민서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제 손에 자신의 휴대폰을 쥐어주더군요. 차가운 액정 화면에는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창이 켜져 있었습니다. 너희 건물주 할머니 성함이 이혜자 맞지? 응, 맞아. 근데 왜? 나 오늘 새로 취업한 요양원 첫 출근했는데 내일 아침에 들어올 신규 입소자 명단에 할머니 이름이랑 사진이 있어. 주소가 너 살고 있는 그 주소더라고. 근데 말이야. 거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머리 꼭대기로 치솟는 기분이었어요. 민서 씨의 친구가 보냈다는 사진을 보기 위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가족 사진 예쁘게 찍어서 거실에 걸어두면 얼마나 좋아요라며 억지로 저를 끌고 갔던 사진관에서 찍은 그 증명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제 얼굴 아래에는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글자들이 박혀 있었죠. 입소자 이혜자여 75세. 병명 중증 치매, 망상 및 배회 증상 동반. 특이사항 보호자 아들 고두식의 동의에 의한 강제 입소 조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건 분명 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설명하는 저 글자들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죠. 중증 치매라니 망상이라니. 평생 누구보다 똘똘하게 내 밥벌이하며 살아온 저에게 붙은 병명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떻게 자기 어미를 이런 식으로 정신병자 취급하며 내다 버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순간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네.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지. 어머니, 중요한 물건은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맡아드릴게요. 어머니,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서 그러는데 인감도장 하루만 빌려주세요. 가식적인 걱정, 교묘한 말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올가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웃으셔야 복이 와요라며 억지 미소를 짓게 했던 그 사진관에서의 기억. 아들놈이 어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라며 온갖 서류를 제멋대로 처리하던 그 뻔뻔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들이 저를 가두려는 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서서히 죽어갈 지옥이었죠. 할머니, 빨리 도망가요. 내일 아침이면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민서 씨의 울음 섞인 외침이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도망가야 한다. 하지만 이건 비굴한 도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재산을,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안방으로 달려가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겨울 이불 더미 밑에 숨겨두었던 가죽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속고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내 자식들을 위해 준비해 둔 물건은 아니었어요. 혹시 모를 세상의 험한 풍파를 대비해 마련해둔 저만의 마지막 보루였죠. 가방 안에는 이 집의 등기권 이증과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전부, 그리고 비상시에 쓰려고 차곡차곡 모아둔 현금 뭉치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민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말에 민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 제가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니까요. 저는 가장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가방을 단단히 고쳐 맸습니다. 2층에는 아들 내외가 곤히 잠들어 있을 터였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했어요. 민서야, 나 좀 부축해줘. 건물 뒤쪽 비상계단으로 나가야겠어.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내지 않으며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지나쳤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의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는 건물 뒤편의 좁고 어두운 비상계단으로 향할 수 있었죠. 낡은 철제 계단은 저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2층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에서 내 자식을 피해 도둑처럼 빠져나오는 이 기막힌 심정을 그 누가 알까요? 뒤를 돌아보자 제가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어둠 속에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곳은 더 이상 제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저를 집어삼키려는 탐욕의 소굴일 뿐이었죠.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가에 다다라서야 저는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민서 씨가 급하게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에 올라타며 저는 민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 괜히 너까지 곤란해지면 안 돼. 오늘 일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하지만 할머니, 걱정 마. 나 이해자야. 시장 바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아. 절대로. 제 단호한 눈빛에 민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내 유일한 친구, 박영숙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제 집이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손을 들어 제 뺨을 한번 쓸어보았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활화산 같은 분노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고두식 오지현. 너희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이 어미를 그저 늙고 힘없는 노인네로 봤겠지. 너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달라는 대로 다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너희가 내 등 뒤에 비수를 꽂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어미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사냥을 위한 후퇴일 뿐이었어요.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그 괘씸한 것들을 제 손으로 직접 심판하기 위한 기나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택시의 낡은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저는 일부러등 뒤에 남겨두고 온 그 집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 집은 더 이상 저의 보금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평생의 땀과 눈물이 깃든 곳이 아니라 아들의 탐욕과 며느리의 허영심이 들끓는 소굴이 되어버린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었죠. 제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지난 세월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저를 더 냉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익숙한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저와 함께 좌판 하나 놓고 장사를 시작해 지금은 작은 건물을 가진 내 친구 박영숙이 사는 곳이었죠. 영숙이라면 이 새벽에 들이닥친 저를 보고 놀랄지언정 결코 외면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혈육보다 진한 것이 동지애라고 했던가요? 지금 저에게는 피를 나눈 자식보다 평생을 함께 싸워온 친구가 더 절실했습니다. 영숙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시간은 새벽 2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인터폰 너머로 잔뜩 잠긴 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새벽에 누구야? 영숙아, 나다. 혜자. 제 목소리를 들은 영숙은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바람으로 나온 영숙은 저의 행색을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죠. 가운 하나만 걸친 채 비상 가방을 든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으니까요. 이혜자, 너 이게 무슨 꼴이야? 무슨 일 있어? 고 서방네랑 싸웠어? 영숙은 저를 집 안으로 잡아 끌며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내어주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던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지만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층 민서 씨의 다급했던 목소리, 휴대폰 화면으로 본 제 사진과 중증 치매라는 기막힌 병명, 그리고 아들 내외가 꾸민 모든 계획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영숙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지 어미를 산채로 내다 버리려고 해?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놈의 집구석을 다 뒤집어 엎어 놓을 테다. 영숙아, 진정해. 지금은 감정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야. 저는 흥분한 영숙을 진정시켰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아들놈의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은 저라고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이미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흥분해서 날뛰면 날뛸수록 그들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어쩔 거야? 이대로 그냥 앉아서 당할 거야? 아니, 절대로.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신세 좀 져야겠어.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움직일 거야. 아주 바쁘게. 제 단호한 말투에 영숙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라고 생각해. 저기 안방, 오늘부터 네 작전 본부야.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이 박영숙이가 목숨 걸고 도와줄 테니. 영숙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자신의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방에 등을 대고 누우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십, 수백 번씩 그렸습니다.
첫 번째는 돈줄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법적 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었죠. 잠들지 못하는 저를 위해 영숙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더 가져다 주며 밤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내 자식에게 버림받은 가장 처참한 밤에 제 곁을 지켜준 것은 결국 친구였습니다. 그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와 영숙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채비를 갖췄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돈에 손을 대기 전에 그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가는 내내 제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제가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아마 아침이 되면 저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실어 나를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치겠죠. 그들이 텅 빈 제 방을 발견하고 당황할 모습을 상상하니 통쾌함보다는 비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저는 곧장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향했습니다. 젊은 은행 직원은 상냥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에 지급 정지를 걸고 싶어요. 그리고 인감도 분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 말에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노인이 와서 갑자기 모든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하니 혹시 금융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죠. 어르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지급 정지는 왜? 누구한테 협박 전화라도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럽니다. 내 재산에 누군가 무단으로 손을 댈 우려가 있어서 예방하는 차원이니 그냥 처리나 빨리 해줘요. 저의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제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옆에 서 있던 영숙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 손길에서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라는 응원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이해자 고객님 맞으십니까? 갑자기 모든 계좌를 정지하신다고 해서요. 저희가 혹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은행에 불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돈 지키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빨리 처리나 해주시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들 말이 많아요? 저의 서슬퍼런 기세의 지점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아닙니다. 고객님. 당연히 고객님의 권리시죠.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의 모든 항목을 꼼꼼히 읽어본 후 한자 한자 힘주어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막도장이었죠. 아들이 가져간 인감은 이제 아무 쓸모없는 돌덩이가 된 겁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은행을 나서는 순간 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는 제 통장에서 단돈 100원도 꺼내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영숙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짓말처럼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이라고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가 끊기고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전화 좀 받아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이라도 주세요. 저희가 바로 달려갈게요. 가식적인 걱정의 문자들이었습니다. 저 문자들을 보내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애가 타고 있을까요? 요양원에 낼 계약금과 첫 달 비용을 인출하려다
실패했을 테니 지금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영숙이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어요. 세상에, 저 뻔뻔한 것 좀 봐.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걱정하는 척은. 아주 연기 대상감이야. 연기는 곧 끝날 거야. 진짜 주인공은 이제부터 등장할 테니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전의 문자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죠. 어머니, 혹시 은행에 다녀오셨어요? 통장 거래가 정지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죠. 저는 그 문자를 저장해두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들의 연락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할수록 저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혜자야, 이제 어떡할 거야? 돈줄은 막았는데 저것들을 법적으로 혼쭐을 내줘야지. 물론이지.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야겠어. 그냥 변호사 말고 이런 쪽에 아주 이가 갈리는 사람으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저렇게 못된 자식들 혼내주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 말이야. 알아볼게. 내가 시장 바닥에서 괜히 구른 게 아니야. 아는 인맥 총동원에서라도 제일 독하고 똑똑한 녀석으로 찾아내줄게. 영숙은 마치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단추를 끼웠을 뿐이에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투지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래, 고두식 오지현. 너희가 나를 얼마나 얕봤는지, 이 어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주마. 반격의 교두보는 이제 막 마련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온갖 인맥을 동원하여 저에게 딱 맞는 변호사를 찾아냈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이름은 최정우. 나이는 30 중반으로 젊지만 국선 변호사 시절부터 돈 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건을 주로 맡으며 불효자식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승소율이 높은 것은 물론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말에 저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와 영숙은 최정우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번화가의 으리으리한 빌딩이 아닌 법원 근처의 낡고 작은 상가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화려한 간판 대신 최정우 법률사무소라고 쓰인 작은 명패가 전부였지만 오히려 그런 소박함이 더 믿음을 주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남자 변호사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가 우리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최정우 변호사였습니다. 이혜자 어머님 되시죠? 박영숙 여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의 안내에 따라 상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저희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건네고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습니까? 오시는 길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초지종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의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 세입자 민서 씨의 제보부터 아들 내외의 과거 행적, 은행 계좌를 정지시킨 일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며 중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영숙은 옆에서 이런 천하의 몹쓸 놈들이 다 있나?
라며 연신 추임새를 넣었죠.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최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형사사건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은 어머님을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니 사기죄에 해당하고 어머님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특정 장소로 모시려 한 행위, 법적으로는 이것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봅니다.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요. 게다가 어머님의 동의 없이 서류를 꾸몄다면 사문서 위조죄까지 추가될 수 있고요. 그는 법률 용어를 저 같은 늙은이도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인연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신 내 인생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고 싶어요. 저런 것들은 더 이상 제 자식이 아닙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최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 뜻이시라면 제가 어머님의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어머님께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이건 오히려 저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기회입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마주할 기회 말이죠. 저들은 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반격에 나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주 허술하고 멍청한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들 딴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제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싸움,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증인을 확보하고 추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어머님께 이 사실을 처음 알려주신 1층 세입자 김민서 씨를 만나야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이 사건의 시작을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 내외가 왜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웠는지 그 동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최 변호사의 계획은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바로 민서 씨에게 연락을 취해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의 눈에 띌 것을 우려한 최 변호사의 세심한 배려였죠.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타난 민서 씨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고 우리가 이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을 소개하고는 민서 씨에게 법적인 보호를 약속하며 안심시켰어요. 김민서 씨, 어머님을 도와주신 용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는 것을 모두 이야기해 주세요. 민서 씨는 최 변호사의 든든한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친구와 나눴던 대화 내용과 그날의 상황을 더욱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민서 씨의 동의를 얻어 진술서를 작성했죠. 민서 씨, 혹시 괜찮다면 앞으로도 저희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드님 내외의 동태를 파악하는 내부 정보원 역할이 필요합니다. 물론 위험한 일은 절대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바로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네, 변호사님.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마침 어제도 두 사람이 집에서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네 잘못이라고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민서 씨의 말에 최 변호사의 눈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싸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나요?
네.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너가 명품 사느라 돈을 그렇게 쓰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은 안 됐다고 소리쳤고, 아내분은 그럼 너는 주식으로 돈 날린 건 생각 안 해? 라면서 맞받아쳤어요. 그들의 대화는 저들의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즉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고두식, 오지현 부부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채무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며칠 지나지 않아 나왔고 그 내용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아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고두식은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여러 개의 카드론과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고 그 금액은 무려 3억 원에 달했습니다. 며느리 오지현은 그 와중에도 백화점 VVIP 등급을 유지하며 매달 수천만 원을 명품 옷과 가방을 사는데 탕진하고 있었죠.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빈털터리였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들은 빚에 쪼들려 마지막 발악을 한 겁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통째로 삼켜서 자신들의 빚을 갚고 다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죠. 최 변호사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옆에서 인간 말종들 같으니라고 라며 치를 떨었죠. 저는 분노를 넘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이 고작 저들의 빚을 갚고 며느리의 사치품을 사는데 쓰일 뻔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어요. 변호사님, 이제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도 칼을 뽑을 때가 됐습니다.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저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지켜보면 됩니다. 최정우 변호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와 영숙, 민서 씨, 그리고 최 변호사까지. 이렇게 우리의 정의 어벤져스는 완벽하게 결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추악한 것들에게 지옥을 선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최정우 변호사의 반격 계획은 치밀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대응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과 증거로만 상대를 압박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아들 내외가 꾸민 또 다른 흉계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이 전부가 아닐 거라는 게 최 변호사의 판단이었죠. 빚에 쪼들린 사람들은 상상보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보험 가입을 권유한 적은 없으십니까? 종신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최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어 달 전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으며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좋은 보험 하나 들어드리려고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셔도 저희가 다 책임질 수 있게요. 이건 저희의 효도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말을 끔찍한 효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험이라면 질색하는 저였지만 하도 끈질기게 권유하는 바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며 무심코 넘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최 변호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바로 그거였군요. 지금 당장 어머님 명의로 가입된 모든 보험 내역을 조회해 봐야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즉시 모든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제 명의의 계약 사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 확인 절차는 꽤 까다로웠지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니 일사천리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전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에서 제 이름으로 거액의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사망할 경우 무려 10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고 유일한 수익자는 당연하게도 아들, 고두식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영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벌렸습니다. 저 역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재산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그 감옥 같은 곳에 가둬놓고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든 다음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쥘 계획이었던 거죠. 최 변호사는 곧바로 보험사의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팩스로 도착한 계약서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약자 서명란에 적힌 이해자라는 이름은 제 필체와는 완전히 다른 어린아이가 흉내낸 것처럼 조악하고 어설픈 글씨체였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어요. 됐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됐군요. 최 변호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저와 영숙을 보며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위조된 서명이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멍청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혐의가 더 늘어났군요. 기존의 사기와 사문서 위조에 더해서 어머님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 혐의까지 추가됐으니까요. 저는 위조된 서명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도끼가 온몸에 퍼지는 기분이었죠. 내 자식이 내 목숨값을 담보로 돈노름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은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내부 정보원인 민서 씨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온 것이었죠. 변호사님, 할머니. 지금 고두식 씨가 집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차가 이상하다고요. 내비게이션이 자꾸 먹통이 되고 운전 중에 시동이 꺼질 뻔했다면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블랙박스. 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분명 블랙박스에도 영향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차들은 시동을 끄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의 대화나 소리가 블랙박스에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죠. 아들 내외가 차 안에서 나눴던 모든 대화가 그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손에 넣느냐는 것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방법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보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 차량 블랙박스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위조된 보험 계약서와 민서 씨의 진술서가 첨부되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 아들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마침 장을 보러 집을 비운 사이였죠.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집행관이 차량 문을 열고 동행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능숙하게 블랙박스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거대한 덫에 마지막 미끼를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복구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 노트북에 담겨 있었죠. 최 변호사는 파일을 재생하기 전 저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듣기 힘든 내용이 많을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엄마 통장 다 막혔어. 이제 어떡할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 너가 자꾸 옆에서 쪼아대니까 내가 무리해서 진행한 거 아냐? 그럼 빚쟁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당신이 주식으로 그 돈만 안 날렸어도 우리가 이럴 필요 없었잖아. 시끄러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일단 엄마부터 그 요양원에 보내는 게 우선이야. 거기만 들어가면 의사소견서 받아서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근데 엄마가 너무 멀쩡하잖아. 치매 연기라도 좀 하라고 했더니 길길이 날뛰기만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는 데로 보내는 거 아냐. 거기 원장이랑은 다 얘기 끝났어. 돈만 주면 알아서 다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약 좀 쓰고 하면 금방 정신 오락가락하게 될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히 가두는 것을 넘어 약물을 써서라도 진짜 정신병자로 만들 계획이었던 겁니다. 옆에 있던 영숙은 입을 틀어막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근데 보험은 제대로 된 거 맞아? 그거 들키면 우리 완전히 끝장이야. 아들 고두식. 걱정 마. 내가 당신 필체 연습해서 겨우 사인했어. 아무도 몰라볼걸? 이제 그 노인네가 사고든 병이든 어떻게 잘못되기만 하면 10억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 지긋지긋한 빚도 다 청산하고 강남의 아파트도 살 수 있어. 조금만 참아. 며느리 오지현.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심장을 칼로 헤집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에 눈이 먼 악마일 뿐이었죠. 음성 파일이 모두 끝나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어머님,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저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됐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시죠. 사냥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덫에 걸린 짐승들을 심판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에 모든 증거가 들어온 이상,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나와 저들이 파놓은 함정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그들을 압박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차례였죠. 최정우 변호사의 작전명은 새장 흔들기였습니다. 새장 안에 갇힌 짐승들이 공포에 질려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아들 내외가 아니라 그들의 범죄에 동조하려 했던 요양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것이 저들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 자들에게 그 계획의 일부가 이미 우리 손에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죠. 최 변호사는 곧바로 요양원 원장 앞으로 내용 증명 우편을 작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에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었죠. 제목 부당한 입소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예고. 귀원은 보호자 고두식의 일방적이고 허위로 가득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명백한 의사를 가진 본인 이해자의 동의 없이 입소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본인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귀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증거가 발견될 시 형사고발 조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본 내용 증명을 수신한 즉시 모든 입소 절차를 즉각 취소하고 본 법률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서류를 읽으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만들려 했던 그들에게 보내는 서늘한 경고장이었죠.
최 변호사는 그 내용 증명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는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 저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겁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특히 변호사의 이름으로 전달되었을 때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리거든요. 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변호사에게 요양원 원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해 저와 영숙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원장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 최정우 변호사님 되십니까? 요양원 원장입니다. 저희가 방금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요. 이건 정말 오해십니다. 저희는 보호자분의 말씀만 믿었을 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르신께서 그렇게 정정하신 분이라는 걸요. 최 변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해라고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보호자의 말만 듣고 입소를 진행하는 것이 원장님의 진료 원칙입니까? 그게 의료법에 명시된 절차인가요? 아, 아닙니다. 그게 보호자분이 하도 다급하게 부탁을 하셔서 저희도 잠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자 어르신의 입소 절차는 지금 당장 모두 취소하고 관련 서류도 전부 파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는 이번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저희가 판단할 겁니다. 일단 입소 절차 취소 및 서류 파기 확인서를 작성해서 저희 사무실로 보내십시오. 그럼 이만. 최 변호사는 원장의 애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보십시오, 어머님. 저들은 이미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쯤 아드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때문에 우리 요양원 문 닫게 생겼다. 이해자 어르신 일은 더 이상 책임 못 진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첫 번째 세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자신들의 계획에 동조해줄 든든한 아군 하나를 잃은 셈이었죠. 그들이 느낄 당혹감과 불안감을 상상하니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더욱 직접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아들 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아파트, 자동차, 그리고 모든 은행 계좌까지. 그들이 더 이상 제멋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조치였죠. 최 변호사는 우리가 확보한 블랙박스 음성 파일과 위조된 보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의 집에 법원에서 보낸 가압류 통지서가 도착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 붉은색 딱지가 붙은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그 소식은 내부 정보원인 민서 씨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 씨는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2층에서 난리가 났어요. 고두식 씨가 뭘 집어 던지는지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고 오지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면서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 최 변호사는 민서 씨에게 절대 위험하게 엿듣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들리는 소리만 전달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가 보내온 문자들을 저와 영숙에게 보여주었죠. 이게 다 뭐야? 통장이 다 막혔어. 카드도 정지됐고. 우리 이제 어떡해? 내가 뭘 어떻게 알아? 갑자기 웬 가압류야? 엄마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연락해서 알아봐야지. 당신이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니까
이 사달이 난 거 아냐? 시끄러워. 너가 그놈의 명품 사느라 내 빚만 안 늘렸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다 너의 그 허영심 때문이야. 뭐라고? 그럼 노름의 주식까지 말아먹은 건 누구신데?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들의 추악한 대화는 민서 씨의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는 짐승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영숙은 문자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꼴 좋다. 아주 그냥 개싸움을 하는구만. 저것들은 부부도 아니야. 그냥 돈 때문에 뭉친 공범이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대화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들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저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먹칠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핥히고 상처내는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최 변호사는 민서 씨에게 혹시 가능하다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해 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물론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며칠 뒤 민서 씨는 작은 녹음기 하나를 구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근처의 소화전 안에 교묘하게 숨겨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에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자멸을 증명하는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자 그들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향한 비난을 넘어 자신들의 범죄 계획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죠.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그깟 보험금 때문에 사문서 위조까지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그럼 어떡해? 네 빚은 하늘에서 떨어져. 그 노인네가 순순히 재산을 내놓을 것 같았어. 그 요양원 원장만 믿은 내가 바보지. 그 영감탱이가 이렇게 쉽게 꼬리를 내릴 줄이야. 그들의 모든 대화는 법정에서 틀었을 때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녹음된 파일들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됐습니다, 어머님. 이제 세 장은 충분히 흔들렸습니다. 안에 갇힌 짐승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며 서로를 상처 입히느라 세 장 문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있죠. 이제 그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심판의 광장으로 끌어낼 시간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차가운 분노로 들끓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어요. 저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함정의 문을 이제 제 손으로 직접 열어줄 차례였습니다. 세 장을 충분히 흔들어 놓았으니 이제는 덫을 놓을 차례였습니다. 공포와 빚독촉에 시달리며 이성을 잃은 짐승들은 눈앞에 달콤한 먹이가 보이면 의심 없이 달려들기 마련이죠. 최정우 변호사가 계획한 마지막 유인책은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를 통해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물론 제 목소리가 아닌 변호사의 냉정한 목소리를 통해서였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무시하던 제가 먼저 연락을 해오자 아들놈은 당황하면서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고두식 씨 되십니까? 이혜자 어머님의 법률 대리인 최정우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네 변호사님.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어디에? 어머님의 거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 내외가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고 지난 며칠간 깊이 생각하신 끝에 이번 한 번만은 자식된 도리를 저버린 것을 용서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마치 성경을 읽듯 준비된 대사를 읊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아들은 최 변호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네, 저 정말입니까? 어머니께서 정말 저희를 용서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해서라도 아드님의 빚을 갚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로 모든 오해를 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재산 정리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에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군요. 재산 정리와 서류 서명이라는 말에 아들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한푼이 아쉬운 그에게 그 말은 가뭄의 단비처럼 들렸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만나뵈야죠.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언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쉽게 미끼를 물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재산을 넘겨주리라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었어요. 최 변호사는 태연하게 약속 날짜와 장소를 정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오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이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놈 좀 봐. 지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나 봐. 지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저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단 말이야?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법이지, 영수가. 지금 저놈 눈에는 돈밖에 보이지 않을 거야. 제 발로 도살장에 걸어 들어오면서도 그곳이 잔칫집인 줄 알고 있겠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저들을 속이는 이 연극이 저들이 저에게 하려던 짓에 비하면 얼마나 신사적인가요? 저는 그저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직접 마주할 기회를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영숙과 함께 조금 일찍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담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작은 스피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모은 증거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있었죠. 위조된 보험 계약서, 요양원 입소 신청서, 아들 내외의 사치스러운 카드 내역과 불어난 빚을 증명하는 서류들까지.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기록한 판결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시작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최 변호사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감출 수 없는 기대감과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약속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외면하며 말했죠. 거기 앉아라. 쇼는 그만하고. 제 싸늘한 반응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재산을 생각하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상냥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말했죠.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를 위한다는 게 그만. 저는 그녀의 말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시끄럽다. 니들 걱정 따위는 듣고 싶지 않으니. 상담실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분위기가 다르자 불안한 눈빛으로 최 변호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최 변호사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두 분께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요. 최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며 노트북의 스페이스바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치직 마이너스 하는 소음과 함께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차 안 블랙박스에서 나온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엄마 통장 다 막혔어. 이제 어떡할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 너가 자꾸 옆에서 쪼아대니까 내가 무리해서 진행한 거 아냐? 자신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죠.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단 엄마부터 그 요양원에 보내는 게 우선이야. 거기만 들어가면 의사소견서 받아서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근데 엄마가 너무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는 데로 보내는 거 아냐. 거기 원장이랑은 다 얘기 끝났어. 돈만 주면 알아서 다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약 좀 쓰고 하면 금방 정신 오락가락하게 될 거야. 약 좀 쓰고 하면이라는 부분이 흘러나오는 순간 며느리 오지현은 낮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 고두식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옆에 서 있던 영숙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다시 주저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당신 필체 연습해서 겨우 사인했어. 아무도 몰라볼걸? 이제 그 노인네가 사고든 병이든 어떻게 잘못되기만 하면 10억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야. 며느리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스피커만 바라보고 있었죠. 녹음 파일이 모두 끝나고 최 변호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의 대화 아주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만들어준다는 부분과 10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더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뭉치를 그들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자, 이건 두 분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서류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위조된 10억 원짜리 종신보험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중증 치매라고 적힌 요양원 입소 신청서가 있었고 그 밑으로는 그들의 빚과 사치를 증명하는 수십 장의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아들 내외는 그 증거의 산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물리적인 형태로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재산 상속 서류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기록한 범죄 증거 목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고작 저런 추악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야기가 좀 통할 것 같군요. 최 변호사는 싸늘하게 말하며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서류들의 맨 위에는 아주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재산 상속 포기 및 관계 단절 합의서. 심판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게 가라앉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모든 소리와 숨결을 빨아들이는 칠흑 같은 압박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백하는 추악한 계획을 모두 듣고 눈앞에 판결문처럼 쌓인 증거의 산 앞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죠. 그들의 동공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고 안색은 방금 막 흙 속에서 파낸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그들의 죄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우리 사이의 테이블은 이제 피고인석과 심판대를 나누는 차가운 경계선이 되어버렸어요. 최정우 변호사는 그들에게 동정이나 생각할 시간을 단 1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를 스치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인이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피할 곳 없는 최후 통첩을 시작했어요. 자, 이제 두 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제가 두 분을 위해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이니 귀 열고 똑똑히 들으시죠. 그의 나직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에 넋을 놓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채찍에 맞은 것처럼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들의 공허한 눈을 하나하나 꿰뚫어보며 피할 수 없는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서류 뭉치에 순순히 서명하는 겁니다. 그는 가장 위에 있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두 분이 이해자 어머님의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영구히 포기하고 앞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또한 일절 주장하지 않겠다는 재산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어머님의 재산과 두 분을 분리하는 문서죠. 그는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50년간 어머님의 거주지와 직장 반경 5k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나 우편 등 그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접근 금지 서약서입니다. 위반 시에는 건당 1억 원의 위약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 뭉치를 들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무게로 사무실을 짓눌렀어요. 어머님께서 청구하시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두 분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두 분은 법적으로 이해자 어머님의 자식이 아니게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두 분의 이름은 깨끗하게 지워지고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그동안 어머님 몰래 빼돌린 돈을 일주일 안에 모두 변제한다면 저희는 두 분을 형사고소하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가는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령처럼 조용히 사라지라는 제가 두 분께 드리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냉정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며느리 오지현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희망 없는 시면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다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선택은요? 그녀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거의 기어가듯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 한쪽을 올리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경멸만이 담긴 미소였어요. 두 번째 선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명을 거부하고 버티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객기를 부리는 거죠. 그럼 저는 지금 바로 이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서초동 검찰청으로 갈 겁니다. 혐의가 아주 다양하고 증거는 차고 넘치더군요. 제가 장담하는데 두 분 모두 사이좋게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아마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차가운 감방 안에서 보내게 되겠죠. 존속 범죄는 죄질이 아주 나빠서 웬만해선 집행유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두 분 명의의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될 거고요. 빚만 남은 채로 감옥에 가서 10년 뒤에 사회 부적응자로 세상에 나와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선택입니다. 자, 이제 고르시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을지언정 눈앞에 거대한 현실에 맞설 용기조차 없는 비겁한 쥐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며느리 오지현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넋 놓고 앉아있는 남편 고두식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사무실 안에 살점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무능하고 멍청한 인간아. 네가 그놈의 노름에만 손대지 않았어도, 네가 그 사기꾼 같은 친구한테 투자금만 안 날렸어도 우리가 이런 짓까지 할 필요가 없었잖아. 나는 몰랐어. 나는 정말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라고,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다고 해서.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 모든 건 다 저 사람의 탐욕 때문이라고요. 그녀는 순식간에 가련한 피해자로 돌변하여 모든 죄를 남편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 모습이 역겹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추하고 서툰 연극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찾고 최 변호사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배신에 충격을 받은 아들 고두식은 잠시 멍하니 얻어맞은 뺨을 감싸고 있다가 이내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는 제 구두 끝에 이마를 박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귀신에 씌었나 봐요.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힘들게 하니까. 저 여자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저도 모르게.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열병으로 앓아누웠을 때 어머니가 밤새 제 머리맡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생각해서라도 제발 제발요. 그는 제 발등에 이마를 대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수십 년 된 무쇠소처럼 차갑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고두식은 제 목숨값으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우던 그 순간 이미 제 마음속에서 장례를 치른 존재였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은 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발각되자 목숨을 구걸하는 한 마리의 짐승일 뿐이었죠. 저는 제 발에 매달린 그의 축축하고 뜨거운 머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제 평생 가장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그는 제 말에 잠시 흠칫하더니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읽으려는 듯한 처절함이 보였지만 저는 그 불씨를 제 입으로 직접 불어 꺼버렸습니다. 내 어미 이해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미라 부르지 마라. 제 말에 그의 눈동자가 거대한 절망으로 가득 차 부서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최 변호사가 내민 서류 뭉치와 묵직한 만년필을 들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서명해라. 너희가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탓을 하며 악을 쓰던 며느리도 눈물로 용서를 빌던 아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최 변호사는 서류 한 장 한 장을 그들 앞에 놓으며 그 법적 의미를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마치 자신의 사망 진단서에 서명하듯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재산 상속 포기 각서, 접근 금지 서약서, 그리고 마침내 친생자 관계 단절 합의서까지. 아들은 마지막 서류 위에서 잠시 펜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지만 제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마지막 남은 자신의 뿌리마저 제 손으로 잘라내는 서명을 마쳤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저와 아들 사이의 법적인 인연은 물론 제 마음속의 모든 정과 미련까지 완전히 끊어져 나갔습니다. 모든 서명이 끝나자
최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두 분은 어머님과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남이 되셨습니다. 약속대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변제각서에 명시된 금액은 일주일 안에 어머님 계좌로 모두 변제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이 모든 합의는 무효가 되고 저희는 즉시 검찰청으로 갈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은 텅 빈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문 쪽으로 향했죠. 그들이 사무실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짐 빼서 나가라. 너희들 손때 묻은 물건 하나도 남기지 마. 내가 다 쓰레기장에 쳐넣기 전에.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길에서 마주쳐도 썩은 음식물 보듯 지나갈 테니 아는 척하지 말고.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저는 길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영숙이 제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으며 말했죠. 혜자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어. 그제야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제 존엄을 제 손으로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족쇄를 끊고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희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완벽한 승리, 그리고 완벽한 해방이었어요. 그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역설적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정우 변호사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텅 빈 거리를 내려다보는 제 마음은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듯 고요했죠. 수십 년간 제 삶을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의 추가 마침내 떨어져 나갔지만 그 자리에 시원함 대신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존재가 실은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내야만 했던 악성 종양이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한 후유 중이었을 겁니다. 혜자야, 이제 다 끝났다. 제 어깨를 감싸 안는 영숙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공허함 속에서 한참을 더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온기가 제게 아직 남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죠. 최 변호사는 그런 저를 지켜보다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듯 서류들을 정리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인생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굳은 일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테니 어머님께서는 이제부터 좋은 날들을 채워나갈 계획만 세우시면 됩니다. 그의 말처럼 이제는 썩은 상처를 도려내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새살이 돋아나도록 정성껏 돌보는 치유의 시간을 가질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 곁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최 변호사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제 인생 근처를 기웃거릴 일말의 가능성조차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는 제 의도를 이해하고 며칠 뒤 그들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 그의 정보원을 통해 알아본 그들의 근황은 한편의 처절한 파멸극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그들은 그날 밤 제 집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고 합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고성과 비명이 뒤섞인 그들의 마지막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으로 끝이 났다고 해요. 결국 며느리 오지현은 그동안 긁어모았던 명품 가방과 귀금속 몇 개만 챙겨서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고 며칠 뒤 두 사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법적으로도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들 고두식은 며칠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의 냄새를 맡은 사채업자들이 문을 부술듯이 쳐들어오자 입고 있던 옷까지 몇 개만 챙겨 야반도주를 했다고 해요. 한때는 제법 번듯한 사업가를 흉내내던 그는 이제 신분을 숨긴 채 지방의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쫓는 빚쟁이들의 그림자는 끈질겼고 그는 일당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다시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이면 다른 도시로 도망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시장 상인에게서 영숙이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얼마 전에는 한 공사 현장에서 다른 인부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발각되어 죽도록 맞고 쫓겨났다는 말까지 들려왔죠. 그의 인생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 오지현의 살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부모는 이미 최 변호사가 정중하게 보낸 서류를 통해 딸의 만행을 모두 알게 된 후였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격분한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집에서 내쫓았고 그녀는 결국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나온 명품들은 생활비를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의 헐값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민서 씨가 우연히 그 사이트에서 그녀가 올린 판매글을 발견하고는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딱 한 번 들었어요. 새 것 같아요라는 구차한 설명이 붙은 가방 사진 밑에는 어떻게든 돈을 더 받아보려는 그녀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그녀가 카드를 긁으며 쌓아 올린 빚의 탑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그녀는 여러 건의 인터넷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그녀에 대한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말없이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져가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과거의 잔해를 깨끗이 치워버린 후 비로소 제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서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값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영숙과 제가 자주 가던 시장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뜨끈한 국밥을 함께 먹으며 저는 그녀의 지난날과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학교도 졸업했으니 하고 싶은 일이 많겠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글쎄요, 할머니. 일단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좀 더 모아보려고요. 아직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씩씩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막막함이 제게는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숙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서 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죠. 민서야, 내가 아가씨한테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그냥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야. 나와 동업을 하자는 거지. 내가 가진 경험과 아가씨의 젊은 감각을 합쳐서 아주 멋진 카페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가게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댈 테니 아가씨는 가게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꿈을 펼쳐봐. 수익은 5대5로 나누는 거야. 어때? 이 동업 제안 구미가 당기지 않아? 제 제안에 민서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동자는 새로운 꿈에 대한 희망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며칠 뒤 정말로 함께 카페 자리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저의 해안이 더해지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한 청춘이 아니라 자신의 가게를 꾸려나가는 당당한 사장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정우 변호사에게는 약속했던 성공 보수금과 함께 두툼한 봉투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친구 영숙이와 나의 이름으로 변호사님이 만들겠다는 그 재단에 보내는 첫 번째 후원금이야.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줘. 그리고 그 재단 이름은 해움이라고 하면 어떨까? 헤아리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래. 변호사님이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내 바람이야. 최 변호사는 해움 재단이라는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더니 이내 결심한 듯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더 많은 법률 서적을 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의 문턱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제가 심은 작은 씨앗이 앞으로 얼마나 큰 나무로 자라날지 기대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싸워준 친구 영숙. 그녀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무의미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와 함께 우리 둘만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수가 우리 제주도에 한 달만 살러 가볼까? 아니면 저기 남해 쪽도 좋다던데. 집 팔고 새 집 구하기 전에 우리한테 휴가 한번 주자.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 말에 영숙은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슨 주책이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며칠 뒤 작은 트렁크 하나씩을 끌고 남해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낡은 과거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함께 맞이하기 위한 우리 둘만의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이 다시 제 속도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남해의 작은 마을에서 영숙과 보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이면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바닷가를 산책했고, 낮에는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자전거를 탔으며, 저녁이면 갓 잡은 해산물에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두런두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고 있던 어머니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인간 이해자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몸과 마음의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곧바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중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거나 제 재산을 허투루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최정우 변호사는 그런 저희를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자신의 선배라며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첫째, 두 할머니가 살기에 너무 외지지 않고 안전할 것. 둘째, 우리가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꿀 작은 마당이 있을 것. 셋째, 우리가 좋아하는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서 씨나 최 변호사 같은 손님들이 왔을 때 편히 묵어갈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있을 것.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마치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듯 전국의 여러 후보지들을 물색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경기도 강화, 충남 태안까지. 발품을 팔아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주변 환경과 편의 시설을 꼼꼼하게 체크했죠.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충남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온 그림 같은 집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집주인은 인상 좋은 노부부였고 우리는 그 집의 아름다운 정원에 반해 하마터면 덜컥 계약을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률 자문인 최 변호사의 선배는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그 집에 복잡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곧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하마터면 평생 모은 돈을 날릴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영숙은 우리가 또 사기당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저는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후보지를 거친 끝에
마침내 우리는 운명처럼 우리의 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강원도 고성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아담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하얀색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을 본 순간 저와 영숙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죠. 바로 여기다. 그 집은 우리가 꿈꾸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남향으로 난 커다란 창문으로는 사계절 내내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거실 소파에 앉으면 푸른 동의 바다가 액자 속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집 뒤편의 아담한 마당은 우리가 채소와 꽃을 심기에 안성맞춤이었고, 2층에는 바다를 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테라스와 아늑한 손님방 2개가 마련되어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법률 검토를 마친 후 기분 좋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하지만 가장 완벽한 보금자리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고 새 집을 꾸미는 일은 고되기보다는 즐거움에 가까웠습니다. 저와 영숙은 마치 신혼살림을 장만하는 젊은 부부처럼 매일 함께 시장에 나가 커튼을 고르고 화초를 사고 텃밭에 심을 모종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아이처럼 티격태격하며 우리만의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이혜자, 네 취향은 왜 이렇게 알록달록하기만 하냐? 촌스러워 죽겠다. 흥, 넌 너무 칙칙해서 탈이야, 박영숙. 집이 아니라 절간을 만들 셈이냐? 우리의 웃음소리가 새 집의 빈 공간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우리의 새 집이 제 모습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카페 개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한 걸음에 달려온 민서 씨와 주말을 반납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최정우 변호사가 우리의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새 집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우와, 할머니, 여기가 천국이네요. 저 여기서 그냥 눌러 살면 안 돼요? 민서 씨는 2층 게스트룸을 둘러보며 아이처럼 좋아했고, 최 변호사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어머님, 정말 좋은 곳에 자리 잡으셨습니다. 제 마음이 다 편안해지네요 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커다란 상을 펴고 우리만의 소박하지만 풍성한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영숙이 솜씨를 발휘한 해물찜, 그리고 최 변호사가 사온 질 좋은 한우가 상 위에 가득 차려졌죠. 우리는 숯불 위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민서 씨는 자신의 카페 로고와 메뉴판 디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고, 최 변호사는 해움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 된 한 고등학생의 감사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보람을 나누며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진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2층 테라스에 둘러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만 개의 별들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 아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죠. 최 변호사가 문득 낮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이 별건가?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아주 많이 행복해. 제 대답에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상처 입히던 그 끔찍했던 집이 아니었어요. 이곳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 그리고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채워나갈 저의 진짜 집이자 진짜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고성의 새 집에서의 삶은 물 흐르듯 평온하고 잔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영숙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윷놀이를 하고 가끔은 민서 씨의 카페에 들러 손주뻘 되는 젊은이들의 활기를 느끼는 것. 그 소소한 일상들이 제 삶을 단단하고 풍요롭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읍내 우체국을 통해 배달된 등기우편 한 통.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비뚤비뚤한 글씨체만으로도 저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오점, 고두식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편지를 보자마자 이런 건 볼 필요도 없어. 당장 아궁이에 던져 넣어. 라며 질색했지만 저는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가 제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가 늘어놓는 마지막 변명과 후회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와의 인연을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장사 지내는 마지막 의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구치소에서 쓰는 뻣뻣한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모양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 두식입니다. 매일 밤 어머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라는 가식적인 반성으로 시작된 편지는 곧장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하소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몸이 아파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는지, 이 모든 것이 오지현이라는 악독한 여자 때문이었다는 비겁한 책임 전가까지.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단은 그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곳에서 나가려면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금방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자식인 제가 이 차가운 곳에서 썩어가는 것을 외면하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이 불효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무의 상태였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어머니라는 이름의 현금 인출기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태워버리거나 찢어버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제 제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편지를 서랍에 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그를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제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과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모델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모델이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연습을 하면서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죠. 우리는 서툰 워킹 실력으로 런웨이를 걸으며 서로를 보고 박장대소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나도 아직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움 재단의 활동에도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재단의 장학생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들에게서 오히려 더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장학금을 주는 이사장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는 따뜻한 할머니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집으로 촬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귀농귀촌 시니어의 행복한 노후라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저와 영숙을 섭외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영숙과 최 변호사는 이 기회에 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면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배신과 저의 싸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죠.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고 해서 내 남은 인생까지 저당 잡혀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식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희 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어르신들의 공감과 응원, 그리고 제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는 젊은이들의 격려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제 고통스러웠던 싸움이 비단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 앞에 붙었던 수많은 수식어들을 모두 떼어내고 그저 이해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텃밭에서 갓 딴 채소로 아침상을 차리고 낮에는 모델 교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저녁이면 영숙과 함께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네 사람들이 있고 제 마음속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영숙의 손을 잡고 우리 집 앞 해변을 걷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 해가 지면 내일은 더 찬란한 해가 떠오를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여름은 지나갔지만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의 끝에서 저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수 있을 겁니다.